여야가 오는 4월 10일 총선 선거구 획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연계 추진했던 쌍특검법도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좌장인 홍영표 의원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개파 갈등을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을 보류했던 4곳에 대한 경선과 전략공천 결과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157곳의 공천을 확정하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부분 응선을 지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오늘까지 전공의 92%가 사직한 것으로 전공의협회가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귀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면서 어제까지 300명 가까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흘 연휴이자 3월 첫날인 내일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2년 3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원화 거래소에서도 한때 8,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관련 주식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3월의 첫날인 내일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밤 9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북부와 중부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12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겠고 철원과 파주 영하 8도, 서울도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린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은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봄의 시작과 어울리지 않은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꽃샘추위는 토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꽃샘추위 속에 서해안과 산간에는 눈도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마치 목욕탕에서 김이 피어오르듯 낮은 눈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눈구름이 북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눈은 제주 산간에 2에서 7cm, 호남 서해안에 1c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3월 4일과 5일에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는 등 봄의 시작부터 변덕스럽고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인경입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의 막판 타결을 이루면서 오늘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회의장님과 우리 윤재욱 대표님 그리고 저하고 셋이 회의를 해서 오늘 선거 획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조만간 오늘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서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한석 줄이고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과 부산 지역구 조정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넘길 경우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데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 39일 전에야 처리했던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깰 것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일단 비례의석을 한석 줄이고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총선 선거구 특례구역을 지정해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도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에 연계돼 있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과 기동민, 안민석 의원 등 현역 3명의 공천 배제를 확정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은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경선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동적으로 공천 배제, 즉 컷오프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근태계로 분류되며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 지역구 서울 성북을에는 영입인재인 친명계 김남근 변호사가,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 지역구 경기 오산에는 영입인재인 차지호 교수가 각각 전략 공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결정에 재고를 요청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당하진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임 전 실장 본인에게 의사를 물었더니 탈당하진 않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임 전 실장 공천 배제 과정 자체가 썩 매끄럽지 않았던 건 분명해 아쉽다면서도 임 전 실장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단결과 단합을 이곳 성동으로부터 이뤄내라 라고 하는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장대의 부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네, 민주당 공천 갈등이 임종석 전 실장의 기자회견으로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성동갑 공천 배제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는데요.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어제 임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칭찬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모멸감을 느낄 일인데도 탈당하지 않고 재고를 요청한 건 칭찬할 일이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지도부가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임종석 실장 제가 어젯밤에도 짧게 통화했습니다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 많이 속상했을 텐데 모멸감을 많이 느낌직도 한데 용케 참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재고를 요청했다는 건. 예.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확실한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겠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후보 경선 때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보이네요. 네. 어제 바로 그것에 대한 임 실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이미 나왔죠. 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예. 탈당도 자유다. 변화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뭐 얘기했죠. 갈 테면 가라 이런 태도지요.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위원장은 오히려 반문을 남겼는데요. 꼭 이래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나는 계속 선거운동하겠다, 그 지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이래야만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거꾸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꼭 이러셔야만 되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중성동을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것은 맞지만 연고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의 일이고 반드시 이 지역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이 시대 정신인가? 그 시대 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지역에 나오면 시대 정신이 맞는 것이고 안 나오면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승복해야 한다고 조언을 남겼습니다. 또 당내에서 벌어지는 공천 파열음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DJ 때보다는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라고 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렇지만은 집권 여당은 공천이 안 되더라도 갈 곳이 많으니까 떡이 많다고요. 그런데 야당은 전통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총재 때보다 지금이 더 조용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당에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승복을 하고 지금 아직 공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큰 인물이기 때문에 공천을 추가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 본선행을 확정지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번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저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에 빗댄 정청래 의원을 향해 수많은 손 선수 팬들이 집단 소송이라도 걸어야 할 것 같다는 건데요. 또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라고 말해 한동훈 위원장과 공방을 주고받았던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향해서는 그래야만 전략 공천을 받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물론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 손 선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전국의 수많은 팬들이 정청래 의원에게 집단 소송이라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안기령이라는 분이 도봉에 가서 경선을 치르는데 저는 차은우보다 이재명입니다 하고 경선을 치를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 차은우. 저는 누구처럼 답을 바로 하셔야 받는 게 되는데. 아니라 예. 경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트와이스의 사나 씨가 제 이상형이다. 이 정도까지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 차은우? 트와이스의 사나 씨. 국민의힘은 보류 지역 4곳에 대한 공천을 추가로 발표하며 157곳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구분 응선을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는데요. 물갈이 없는 공천이란 지적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걸 제가 수락하겠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는 저는 불출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컷오프로 피를 보지 않는다고 감동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을 승복하면서 내주시고 계시잖아요. 용산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저와의 소위 말하는 파워게임 때문에 제가 용산이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 이런 투가 언론의 대부분의 주류였는데요. 어제 정도 되니까 용산 불패란 말을 그러면 현역 불패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한 번은 고전이고 한 번은 불패고 이러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 계양갑의 최원식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진해의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을에서 활동했고 조 전 청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또 서울 중랑갑과 대전 중구 등 2곳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각계 전문가 4명을 영입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핵 외교기획단장, 주 영국 대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베테랑 외교관 출신입니다. 여당은 이 밖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김윤식 전 경기시흥시장과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박수민 스타트업 대표를 영입 인재로 발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대화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법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업무 복귀 시한을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7시까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체 전공의의 80.2%에 이르는 9,9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2.8%에 달하는 9,07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비율은 전날 73.1%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며 어제 오전 11시까지 전공의 294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32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명 이상, 10개 수련병원에서는 10명 이상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측은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2%에 육박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정부가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추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비상진료 대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있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다음 달인 3월 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서는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 위급 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병원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1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어제까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의 26.9%에 이르는 5,056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허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6개 의과대학에 학생 설득과 소통을 당부하고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신 32주 이전에 뱃속 태아 성별을 의사가 부모에게 알려주는 걸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어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가진 부부들은 언제든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어제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건 의료법 제20조 2항입니다. 의사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32주까지는 태아 성별을 파악했더라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고 33주부터 성별을 고지해야 합법이란 겁니다. 이를 위반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해 처벌 수위도 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이 현실에서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식 변화로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해 성별에 따른 낙태가 더는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여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부모의 마땅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어 이제 산부인과에서 언제든 태아 성별을 편하게 묻고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함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네, 어떤 법이든 입법 배경이 있기 마련인데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어떻게 법제화됐던 겁니까? 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87년입니다. 80년대 후반 들어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태아가 여아란 이유로 낙태가 횡행하는 걸 막기 위해 아예 성별 자체를 알려주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아 100명당 남아 103명에서 107명 정도가 자연적 출생 성비지만 당시엔 여아 100명당 남아 110명 이상으로 치솟을 만큼 아들 선호가 강했습니다. 유명 주말 연속극 아들과 딸이 방영된 게 1992년이었으니까 1990년대 초반까지는 여전했고요. 2000년대 후반 들어서야 한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지 못하게 막는 건 과도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국회가 임신 32주까지 금지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보통 임신 5개월째인 20주 전후로 태아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국회가 만삭 단계인 32주로 입법한 건 이때는 산모까지 위험해 낙태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네, 이 같은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부인과에서 공공연하게 태아 성별을 알려줘온 현실도 반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도 의료 현장에선 사실상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이 사문화돼 있었습니다. 임신한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이 성별이라 산부인과 의사가 이를 외면하긴 애초에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인지 딸인지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장난감 로봇을 준비하라거나 파란색 옷이 맞겠다 하면 아들이고 소꿉놀이 세트나 분홍색 옷을 언급하면 딸이란 식입니다. 현재도 현실에선 의사들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고 있고 검찰에 사실 조회한 결과 지난 10년간 이 조항으로 처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그래서 헌재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을 했다고 환영했습니다. 그 의사들이나 부모들이 좀 자녀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좀 불법의 현장으로 좀 내몰렸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선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됐는데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위헌을 결정하면 법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 법 개정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종석, 이은혜, 김형두 재판관은 위헌보다 헌법 불합치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 아예 사라지진 않았고 자녀 성별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도 있어서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가능성을 지금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만삭인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건 지나친 제한이라며 국회에서 이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 입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헌재가 6대3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한 만큼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나 태아 성별을 알고 있는 의사나 언제든 마음 편히 묻고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지고 고령화는 심화하면서 미래 세대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인구 부양 부담이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까지인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70.2%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당장 내년에 60%로 떨어지고 15년 뒤에는 50%대까지 추락합니다. 19세에서 34세인 청년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현재는 10,000명이 조금 넘는 청년 인구가 매년 감소하다가 2039년에는 7,000명대까지 주저앉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청년층 인구도 감소하지만 기대 수명은 높아졌는데요. 고령 인구 비중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현재 19.2%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년 뒤에 33.6%까지 올라갑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청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은 커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노인 부양률은 2027년 OECD 평균을 넘어 2054년 이후에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 부양률이 높아지면 연금이나 복지, 의료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결국 젊은 세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요. 일각에선 앞으로 미래 세대가 생애 소득의 40%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각종 복지 제도도 바꿔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은퇴식이나 일자리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눈앞에 닥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보완 검토가 필요한 시기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어서 이승은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다음 달 입학할 초등학교 1학년은 36만 9천여 명,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7년 출생아가 35만 7천여 명에 그친 탓입니다.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도 157곳에 이릅니다. 부산에서까지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분만 진료를 접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으로 205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2022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출산으로 교육과 의료, 노동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 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현 정부 출범이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4차 기본계획의 수정판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역할을 하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당 공약 개발을 위해 자리를 옮기고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와 맞물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분야가 어디고 거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뭔가를 추리고 그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정부는 인구 정책을 세울 정부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난임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잇따라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엽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마의 독박육아 경력단절, 그다음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갖는 부양 부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민법의 부계혈통주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규범을 개혁해야 되는 이제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노동과 교육 개혁은 물론 무엇보다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이용료도 돌려주고 모델 사진까지 찍어준다는 다이어트 업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공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산한 뒤 체중 관리가 고민이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다이어트 업체에 등록했습니다. 6주 프로그램이 300만 원에 달했지만
목표만 달성하면 이용료가 전액 환급된다며 입소문도 난 곳이었습니다. 돈을 돌려준단 말에 A씨는 큰맘 먹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감량 목표만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보증금도 환불해준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게 돼서 그러면서 그래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A씨는 일주일에 3차례씩 업체를 방문해 마사지와 찜질을 받았고 식단도 적극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업체 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 뒤에 환급된다더니 나중엔 계약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후기 사진만 찍으면 환급해준다고 미뤘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좀 기다려달라. 계속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길 4개월. 사진도 찍고 후기도 남겼지만 카드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본사 환급 명단에 A씨는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이 지금 생소한 거 보니까 그게 이름이 없는 거 맞아요. 저희들 부서이 많이 크니까 그 부분 다시 언론에서 직접 계약했던 지점은 최근 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말이 자꾸 틀려질 수 있는데 저희가 안 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객분한테 조금 더뎌진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A씨처럼 이용료를 돌려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환급 조건에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한 시점에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겠지. 목표 달성 시.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계약 위반이지. 이미 4달 넘게 기다린 A씨는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소식인데요.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허종식, 임종석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외에 수사팀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총 7명을 기소했고 4명은 구속됐습니다. 그 밖에 금품 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허종식, 임종석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임종석 전 의원은 다른 혐의로 이미 구속되긴 했는데 오늘 들어온 소식은 검찰이 다른 혐의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성만, 임종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관석, 허종식, 임종석 이 3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퇴출당한 한 마을 이장이 한 건물에 새총을 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60대 전 이장을 검거했는데요. 관련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리창 밖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영상 자세히 보면 창에 갑자기 동그란 구멍이 만들어지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충북 진천에 있는 한 마을 상가인데 건물 안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60대가 앙심을 품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진천군 덕산읍 한 마을의 전 이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차량을 몰고 다니며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5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9월 주민들에 의해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소성경찰서가 금은방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대구 범어동에 있는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안에 들어가 1분 만에 귀금속 10여 점을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 직후 걸어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해 뒤쫓고 있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특공대를 보내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20층짜리 아파트 2층 가정집 현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2년 3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원화 거래소에서는 한때 8,800만 원을 넘어서며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경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폭등했죠? 네,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은 건 2021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지난 12일 5만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16일 만에 20% 넘게 급등한 겁니다. 이번 달 상승률만 놓고 보면 40%가 훌쩍 넘습니다. 네, 지금 고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고점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기록인데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6만 9천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번에 6만 달러를 돌파하며 한때 6만 4천 달러대까지 진입했었는데요. 이 같은 무서운 상승세에 새로운 고점 기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화 마켓에서는 이미 최고가를 다시 썼다고요? 네, 우리 원화거래소에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오늘 새벽 한때 8,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8,300만 원을 돌파하며 기존 최고가였던 2021년 11월 9일에 8,270만 원을 뛰어넘었는데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 기록을 다시 깬 겁니다. 빗썸에서도 오늘 새벽 한때 8,800만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우리 원화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만 해도 5,700만 원대에 거래됐는데요. 두 달 사이 40% 넘게 폭등하면서 연일 최고점을 깨고 있습니다. 네,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 건데 폭등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를 승인한 게 꼽힙니다.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승인되자 접근이 쉬워져 투자금이 몰린 겁니다. 여기에 오는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 영향도 더해졌습니다.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거의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코인 유통 비율이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건데요. 유통량이 줄면 희소성이 커지는 만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당장 증시가 오를 재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등하자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죠? 네, 우리 증시에서 코인 관련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대표적인데요. 두 곳 모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오늘 오전 한때 13% 가까이 폭등했고 한화투자증권도 9% 넘게 올랐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 관련 지분이 있는 티사이언티픽과 위지트도 한때 5% 안팎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격 편차가 큰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급등세가 언제든 주춤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사상 최고가를 넘었는데요. 이 파생 상품을 증권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현물 ETF를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허용하기로 했죠. 우리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활발한데 관련 공약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세계적 추세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관련 범죄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공약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확인 결과 금융당국과 정책 조율이 필요하고 또 이를 허용할 경우 국내 증시에 있는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출될 우려 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비트코인을 기존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워 설령 허용한다고 해도 법률 정비부터 필요한데요. 가상자산 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달에 착륙한 미국의 민간기업 탐사선 오디세우스 다리 하나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디세우스를 개발한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달에 착륙해 찍은 사진들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우주선 기체가 달 표면에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다리가 다른 쪽 다리와 달리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사 관계자들은 하지만 이 우주선에 탑재된 6개 장비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해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곧 오디세우스의 배터리 수명이 몇 시간 남지 않아 가동을 멈추고 2, 3주 이내에 재가동을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빌보드가 오는 5월 빌보드 코리아 론칭을 기념해 지난해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K-팝 아티스트 100명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BTS 정국을 비롯해 스트레이키즈, 피프티피프티, 뉴진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에스파, NCT 127과 드림 등 총 17개 K-팝 그룹의 멤버들이 포함됐습니다. 1위는 BTS의 정국이 차지했는데 빌보드는 정국의 첫 공식 솔로 데뷔 싱글이었던 세븐의 빌보드 기록들을 선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봄을 앞두고 궂은 날씨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충청 이남 곳곳에는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에 비 소식은 없지만 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바람은 더욱더 강해져서 3일절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할 걸로 보입니다. 연휴 맞아서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가 잦아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최고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서부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에 비 소식은 없지만 공기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인천과 경기,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8도, 광주와 대구 7도에 머물겠고요.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3일절인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강원 중국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추위 속에 내일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모레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 꽃샘추위는 이틀간 기승을 부리다가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봄을 앞두고 날씨 변덕이 무척이나 심한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